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 성형 설계팀 백종윤 책임 매니저입니다. 먼저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 팀에서 오토폼이라는 성형 해석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현업에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저희 팀에서 최근 바디 사이드 아우트를 개발하면서 적용했던 스프링백 보정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활동이자 동시에 해석 소프트웨어와 현실과의 괴리를 줄여서 디지털 트윈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기록들입니다. 네, 발표는 개요, 내용, 그리고 적용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개요입니다. 저희는 오토폼 해석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제품의 성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형 후 제품이 가지는 미세하고 정밀한 치수 품질까지 예측하고 보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수 품질 확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프링백이라는 용어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프링백은 금형과 프레스를 통해 스틸 판재를 성형할 때 소재가 변형에 저항하려고 하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그래서 성형을 위해 가해졌던 압력을 제거하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를 저희는 스프링백 현상이라고 부르며, 이 스프링백의 크기는 금형에 적용된 가공 방법별로, 소재의 규격별로, 또 부위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해석으로 정확히 예측하고 스프링백이 발생되는 반대 방향으로 사전에 금형 보정을 주는 것을 스프링백 보정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스프링백 보정 프로세스에는 실물과 해석 사이에 약간의 차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플랜지를 훑기 성형할 때 실물과 해석 사이에 발생하는 3도라는 각도 차이입니다. 이는 플랜지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판넬 뻐들어짐 현상, 스프링백에 대응하기 위해 성형 방향의 플러스 3도를 제품 데이터에 사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모델링에도 차이가 발생되고, 이 차이는 해석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차이는 오토폼 컴펜세이터 모델링과 실제 가공 모델링 사이의 차이입니다. 실제 모델링에서는 보정 후에도 면 품질을 그대로 보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정 경계에서 보정 목표까지 자연스럽게 꺾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오토폼 컴펜세이터의 경우 지정된 영역에 대해 스프링백이 발생된 변이 반대 방향으로 툴을 강제로 변형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델링이 서로 상이하고 해석 결과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해석과 실물 사이의 작은 차이들을 줄이고 보정의 정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3가지 개선 활동들을 이번 프로젝트에는 적용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선 활동입니다. 가공 데이터 활용 검증 프로세스 적용. 말 그대로 보정의 정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정이 적용된 기계 가공 모델링을 활용해서 도면이 최종 출도되기 전 보정의 정합성을 해석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를 통해 훑기 플랜지와 같이 실물과 동일한 공법으로 이루어진 해석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고, 예측한 보정량이 맞는지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 설계, 캐드캠, 가공 등 각 부분 간 소통 오류로 발생될 수 있는 불량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해서 제작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림은 기존의 저희 프로세스입니다. 구조 착수도, 패턴도를 출도한 후에 보정안 검토를 하게 되고, 보정안을 결정해서 가공도가 출도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변경된 프로세스는 구조 착수도 출도 후 스프링백 해석을 통해 보정안을 1차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검증용 가공 모델링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후 보정이 반영된 가공 모델링을 활용해서 2차 보정안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1차 보정안이 적용된 가공 모델링을 활용하여 해석용 인풋을 재모델링 해서 검증합니다. 그리고 최종 보정안을 확정해서 가공도와 함께 출도하게 됩니다. 본 프로세스를 실제로 진행해보면 1차 보정안에 대해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2차 보정안을 검토할 때면 보정의 량 또는 보정의 영역들이 변경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검증을 거듭할수록 저희는 보다 높은 정합성의 보정안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결과는 뒷장에 종합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접 플랜지 보정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용접 플랜지에 발생하는 스프링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는 오토폼 스프링백 해석 후 그 결과를, 그 단면을 각도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보정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보정량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과정 모두에서 직관성이 떨어지며, 특히 보정량을 결정할 때 각 부위별로 발생된 스프링백을 종합하여 가감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실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스프링백 해석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측벽이나 바닥면 등 직선 형태가 아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휘어지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떤 설계자는 플랜지의 끝단 기준, 또 어떤 설계자는 플랜지가 시작되는 뿌리 부분 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보정 각도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스프링백 해석 결과를 용접면 바닥 안쪽과 바깥쪽의 들뜸량을 측정하여 그 양의 반대 방향으로 깊이 보정 줄 수 있도록 적용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설계자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보정량을 검토할 수 있고, 검토와 적용 모든 과정에서 일관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프로세스를 적용한 실물의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존차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용접 플랜지, 치수 품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드로우 스케일 확대 보정 관련 내용입니다. 드로우 판넬은 성형 후에 소성 변형이 이루어지지만 소재 내부에 잔류하는 응력들 때문에 다소 수축되게 됩니다. 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훅 공정 브레이크 라인을 옵셋 보정하거나 수축으로 드로우가 간섭되는 부위들을 미리 사상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지만, 정작 원인이 되는 드로우 금형에는 스케일 보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스케일 보정이란 판넬이 수축될 것을 예상해서 금형 자체의 부피를 미리 스케일 확대해 놓는 보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에서는 간섭 부위의 모든 부위들이 조치된 이상적인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스케일 보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대응 방법을 실물과 해석, 달리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래의 내용은 스케일 보정을 적용한 해석, 그리고 미적용한 해석, 그리고 실물 간의 여러 차종 결과입니다. 먼저 A차종입니다. 초기 해석에서는 루프 상단부 스프링백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실물에는 스프링백이 발생되어 수정을 했던 이력입니다. 실제 금형과 동일하게 스케일 보정을 미적용하고 해석한 결과에서는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스프링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B차종입니다. 초기 해석 시 발견되지 않았던 오히려 파란색으로 스프링 고로 검토되었던 리어 루프부 스킨 측에 실물에는 스프링백이 발생하였고, A차종과 똑같이 스케일 보정을 미적용한 해석에서는 실물과 동일하게 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C차종입니다. 해석에서 검토되지 못했던 리어 루프부 스킨, 리어 개구부 상단 스킨, 그리고 프론트 용접면 백고 현상이 스케일 보정이 적용되지 않은 해석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차종 이력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드로우 성형 후 발생한 수축에 의해서 확실히 처리되지 못한 훅 공정 형상과 또 작은 알들이 간섭과 재성형을 일으키면서 저희가 정확한 스프링백 예측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부족한 브레이크 라인을 옵셋 보정하거나 간섭부를 도피하는 방법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스프링백 예측의 정합성을 위해서 실제 금형에도 스케일 확대 보정을 드로우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스케일 보정량 결정 과정입니다. D, E, F 차종, 세 차종에 대해 세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해석을 통해 적정 스케일량을 검토했습니다. 해석 요인들로는 첫 번째, Unwanted Deformation, 오토폼에서 툴 간섭에 의한 변형량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로우를 훅 공정에 얹었을 때 하향 기준에서 해석상 얼마나 들뜨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세 번째, 드로우 해석에 홀을 뚫어 훅 공정 이동 시 이 홀들이 얼마나 수축되는지 측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DF 차종은 0.08%, E 차종은 0.05%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용 결과를 각 단면을 X와 Y축 단면으로 나누어 점검해 본 결과 0.08%를 적용한 DF 차종에서는
X와 Y 방향으로 모두 보정량이 과한, 즉 예상보다 덜 수축돼서 드로우가 아직 제품보다 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 0.05%가 적용된 2차종에서는 X 방향으로는 적정하나 Y 방향으로 보정량이 과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X 방향 보정량과 Y 방향 보정량을 분리시키고 X 방향 0.05%, Y 방향 0.02%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이번에 스케일 보정을 적용할 때 과거의 드로우 수축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했던 리어 루프부 브레이크 라인 옵셋 보정은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삭제했었습니다. 하지만 D, E, F 차종을 검토해 본 결과 루프부 브레이크 라인은 과거 옵셋 보정을 삭제한 수준만큼 치수 NG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루프부 브레이크 라인의 수축은 드로우 수축에 대한 영향이 아닌 브레이크 라인을 성형하는 훅공정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하고, 향후 차종에는 스케일 보정 적용 유무에 관계없이 브레이크 라인 옵셋 보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개선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F차종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도 품질 기준으로 LH 94.6점, RH 92.3점, 평균 93.5점으로 타차종 바디사이드 아우터 대비 양호한 초도 품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용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보면 가공용 모델링을 재검증했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의 보정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상당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용접면 플랜지의 경우 보정량을 깊이 방향으로 좀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잡아서 가공용 모델링 재검증 또한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NG가 난 부위들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스케일 보정 적용으로 삭제했던 브레이크 라인 옵셋 보정의 누락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누락되었던 옵셋 보정을 재적용하면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바디사이드 아우터 프로젝트를 주제로 저희 팀에서 오토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금형 공법 설계자로서 성형 후 판넬의 거동을 예측하는 것, 또 해석 결과와 실제 결과와의 괴리를 줄이는 것, 이건 평생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잔존한 해석과 실물 간의 차이를 줄여나가고 많은 금형 육성 노하우들을 해석에 녹여나가다 보면 언젠간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완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윈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